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누구든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가의 씀씀이, 이른바 국가의 재정 지출이 급속히 늘어났다라는 그런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좀 살펴보다 보면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을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빚을 끌어다가 돈을 써 제낀 겁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를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지난 70년간 누적 국가 부채 규모는 총 660조 원입니다. 660조 원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3분의 2, 그러니까 63.8%가 넘는 421조 원의 빚을 늘려놓았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건국 53년에 5년 정도라고 보면은 약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국가 부채가 63.8%가 늘어났다. 이것은 정말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부담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 규모로 보면은 2017년에 비해서 4년 만에 293조 3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경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빚을 늘린 규모가 161조 4천억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146조 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는 4년 만에 293조 원을 늘렸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권 초기인 2017년도에 국내 총생산 대비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36%였습니다만은 2022년도, 그러니까 문 정부가 물러날 점이 되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 대비는 집권 초기에 36%에서 55%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국가 부채 수치만으로도 문 정부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정부 동안에 법정 의무 지출, 이른바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부쩍 늘려놓았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2019년 이후에 정부 예산 증가율은 3년 연속 9% 선을 넘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명목 경제성장률이 고작 한 2에서 3%에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소득 증가율을 훨씬 더 상회하는 지출 증가율을 기록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늘어난 국가 부채는 결국은 세금을 통해서 조달되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국채 발행으로 그렇게 조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급등은 정치적 그런 저항을 낳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손쉽게 그렇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자 방법은 국채 발행입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치인들에게 유혹을 제공하는 유용한 그런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명박 정부 동안에 조달됐던 총 액수 가운데 국채 의존도는 28%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은 29.4%, 문 정부 동안은 33%입니다. 그만큼 손쉽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증가할 수 있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미래 재원을 끌어다가 현재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문 정부가 사용해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세대에게 편리하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미래의 재원을 끌어다가 현재 세대가 사용해버리는
이른바 탕진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든지 올바름이란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해서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가 마땅히 사용해야 될 그런 재원을 현재 탕진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은 매년 97조 원에서 174조 원, 모두 474조 원 정도의 국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운이 좋게도 취임 초기에 재정 사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역대 그 어떤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훼손시킨 것은 상당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176조 원어치의 국채를 새로 발행할 그런 계획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국채가 발행이 되면은 국민들은 매 6개월마다 이자를 그렇게 치르게 되고 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부터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못 갚으면 결국은 국가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 내몰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미래 세대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현재 과도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될 재원을 끌어다가 사용해버린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가? 2021년도에 발행된 국채의 174조 원의 만기를 보게 되면 참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3년짜리 국채가 20%, 5년짜리 국채가 19.5%, 10년짜리 국채가 25.6%, 20년짜리 국채가 7.4%, 30년짜리가 24.3%, 50년짜리가 2.4%입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국채보다도 장기 국채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짜리 국채라든지 5년짜리 국채 그리고 10년짜리 국채가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 기존 국채들이 대부분 30년 만기의 국채로 대체되게 됩니다. 실제로 국고채의 만기는 2013년에 6.5년에서 2020년에 11.3년으로 점점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문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발행된 대부분의 국채들은 상당 부분의 상환기간이 2050년부터 2051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퇴직 전에 60세 이하의 국민들, 그건 현재 30세 이하의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원금을 갚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만기 3년짜리 국채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 채무 421조 원을 문정부가 짊어진 29세 이하 인구 1,54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은 2,733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그런 거대한 대세를 우리 사회가 극복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그 부담 액수가 인당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홍역을 치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금은 현재 세대가 돈을 내고 현재 세대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채 발행이라는 것은 혜택은 현재 세대가 누리고 상환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아진 그런 시점에서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통해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노력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정부는 결국은 선심성 공약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런 목표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펑펑 써제끼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 수입에서 소득세는 32.6%, 부가가치세 비중은 22.7%, 법인세는 19.4%로 3대 세목이 전체 세수의 74.7%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 저항이 없이는 세금 수입을 더 늘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국채 수입의 285조 원 가운데서 부유층 정세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는 3조 6천억, 불과 전체 국채 수입 가운데 1.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부가가치세를 올리거나 소득세를 올리거나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수백조 원의 재원을 조달한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손쉬운 국채 발행을 통해서 현재 씀씀이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저는 젊은 세대들을 약탈하는 정부다, 약탈 정부다, 그런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앞으로 피눈물 흘리는 일을 피하려면 개인이든 국가든 부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어른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이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유권자들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이런 진짜 옳지 않은 일이 하루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뜻과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